32세의 나이로 훗날 로마의 권력을 나눠 함께 통치하게 될 삼두 정치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 이거 알 것 같은데. 바로 로마 최고의 전쟁 영웅 폼페이우스였습니다. 술라의 내전 당시에는 핵심 장군으로 활약하면서 술라의 절대적인 신임을 한몸에 얻게 된 원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카이사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을 역적으로 몰았던 이 폼페이우스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술라의 측근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동부 이제 지중해 쪽은 해적들이 엄청 들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당시에 한 호민관이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안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뭐였냐면 폼페이우스한테 지중해와 그 연안 군사와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짜 전례 없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 하지만 원로원 입장에서는 한 사람한테 너무 권력이 쏠리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했죠, 강력하게. 근데 이때 원로원 의원들 가운데 극소수만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카이사르였던 거죠. 예. 그러면 지지를 한 거네요? 그렇죠. 먼저 손을 그래서- 내민 거네요. 그렇죠. 폼페이우스도 카이사를 좋아했겠네 그럼. 그쵸. 그렇죠.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때 적이었던 술라파의 폼페이우스와 관계를 쌓으면서 카이사르가 민중파와 귀족파 양쪽의 지지를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폼페이우스 한 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정치적 포석 속에서 카이사르는 또 한 번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뭘까요? 네, 귀족파의 수장이었던 술라의 손녀랑 뭘 했을까요? 결혼? 결혼을 한 겁니다. 네, 네. 아, 그러면 결혼을 자신의 했구나. 원수의 손녀와 결혼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건 사랑이 아닌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쵸.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 정략 결혼 느낌이 나나요? 교수님, 지금 카이사르가 이 민중파와 귀족파 사이에서 이 줄다리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자신만의 처세술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카이사르가 35세의 나이에 조영관이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조영관은 로마에서 도시 행정, 공공시설 관리, 식량 공급, 축제, 페스티벌, 경기 행사 이런 것들 실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정무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시설계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드는 대부분의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는 게 관례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기 얻으려고 그랬겠죠. 뭐. 그렇죠. 인기 얻으려고. 네. 네. 완전 정치적인 투자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대한 사비를 써서 화려한 축제도 열고 도시도 정비하고 식량도 공급하면은 시민들은 지지를 해주겠죠. 근데 자기 개인 돈을 쓰면은 본인도 빚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카이사르가 그렇게 많은 돈은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요? 빌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 시기 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줄 정치적인 후원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스폰서를 찾았구나. 삼두 정치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완성되게 되는데 바로 로마의 최고의 갑부 크라수스였습니다.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와 함께 집정관을 지낸 다음에 원로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로 등장하게 됩니다. 크라수스는 젊고 유망한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신의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크라수스의 재산이 9,000달란트, 한화로 약 4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조. 조단위 부자였네요. 조단위 부자. 후원할 만하네요. 네. 크라수스의 지원을 얻게 된 카이사르가 그를 돈줄 삼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되게 인맥을 잘 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트워킹을 잘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크라수스한테 얼마를 빚졌을까요? 아, 좀 이거 좀 돈 많이 썼을 것 같아서 1조.
설마 딱 2조 반띵. 4조 5천억인데 1조를 빌려줬다. 2조, 아니, 2조, 아니. 2조. 5천억 정도? 대략 1,300달란트. 오늘날의 시세로 약 6,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와. 많이 해준 거네요. 예, 그래도. 많이 해줬죠. 엄청 많이 빌려줬네. 뭘? 와. 대박이다. 태성 기자님, 당시 카이사르를 더 유명하게 만든 이벤트가 있었어요? 예, 그게 바로 검투사 경기입니다. 카이사르는 전 세계에서 각양각색의 검투사 320상 정도를 초대를 했대요. 그리고 은으로 도금한 갑옷을 입혀서 초대형 검투사 시합을 펼쳤습니다. 반짝반짝했겠네요. 그 시합이 너무 화려했고 압도적이었다 보니 이후에는 검투사의 수를 제한하는 규제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와. 오늘날 따는 UFC 같은 거예요. 이렇게 카이사르는 크라소스의 돈을 바탕으로 민심을 얻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당시 로마 상류층의 모든 여인들이 줄을 서서 카이사르의 애인이 되기만을 고대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카이사르가 로마의 공식적인 바람둥이였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카이사르는 모든 아내들의 남편이다 라는 그런 소문까지 공공연하게 놔둘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원로원 600명 중에서 3분의 1이 카이사르에게 아내를 도둑맞았다라는 네?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잠깐만 가만 냅둬요 근데? 그 중에는 카이사르와 친분이 깊은 인물의 아내까지 있었는데요. 바로 폼페이우스의 부인이었습니다. 에? 개막장.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자신의 애를 셋이나 낳은 자기 아내를 내쫓았다 얘기합니다. 와,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시기 카이사르가 유독 깊이 사랑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족 출신의 세르빌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세르빌리아는 카이사르와 연애하던 중 다른 사람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브루투스였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브루투스. 네. 그래서 브루투스가 사실은 카이사르의 사생아가 아니냐라는 소문이 그럴 수도 있겠다.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 속에서도 카이사르는 세르빌리아와 2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와. 이렇게 평민들의 뜨거운 지지에 막 인기를 얻고 크라소스라는 막강한 후원자까지 등에 업은 카이사르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칠 게 없어요. 37세의 나이로 로마 종교의 최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신관에 당선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종교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징성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기원전 62년에 카이사르가 이 최고 신관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집정관 바로 아래 정무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관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관은 법과 재판을 주관하는 직책인데 임기가 끝나면 속주 총독으로 파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기원전 61년에 카이사르가 속주 총독 자격으로 과거 재무관 시절로 근무했던 히스파니아, 지금의 스페인으로 스페인. 부임하게 됩니다. 지금의 스페인 서부 지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서부 히스파니아를 로마에 복속시키는데 성공하게 된 거죠. 아 지금 네. 포르투갈 있는 그렇죠. 그쪽을요? 교수님 그러면 이 히스파니아 정복으로 인기도 얻고 뭐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까지 커졌으니까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도약을 준비할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기원전 60년에 40세의 나이로 로마에 돌아온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 정무관 중에 최고직이 뭐죠? 집정관? 집정관. 네, 집정관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때부터 카이사르를 비롯한 세 사람의 삼두 정치가 시작됩니다. 삼두 정치는 세 사람의 정치적 담합이자 비공식적인 동맹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마다 큰 야망을 품고 있었던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손을 잡게 된 걸까요? 당시 상황을 한번 각색해 봤는데 지원님과 규현님, 혜성님께서 한번 재연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힘은 위대하지만 원로원의 벽 앞에서 모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이 힘을 합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리 빼면 시체인 나, 폼페이우스. 나와 전쟁을 함께한 병사들에게 땅 좀 나눠주자고 했는데 원로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진 건 돈뿐인 나 크라수스. 나도 친구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원로원이 통 말을 듣질 않아. 폼페이우스님의 병사들이 모두 저를 밀어주고 크라수스님이 돈을 이용해 저를 집정관으로 만들어주시면 두 분의 골칫거리를 1도 남김없이 싹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좋아, 한번 믿어보지. 병사들에게 모두 너를 뽑으라고 명령하겠어. 오케이. 나도 원하는 만큼 돈을 뿌려주지.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4조 5천이면 됩니다. 그건 전 재산인데. 자, 어떠십니까? 들어보시니까. 그냥 뭐 자기들 서로 윈윈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그 원로원의 파워가 이렇게 센데 카이사르가 뭐 집정관이 된다고 해서 법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주무를 수가 있어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에서 원로원이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한 이제 자문 기구였는데 실제로 법을 만드는 입법 권한은 시민으로 구성이 된 민회에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법을 제정을 하려면 민회의 표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었고요. 결국 민회를 장악한 사람이 진짜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와 손을 잡으면서 민회까지 이제 장악을 해서 실질적인 실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59년 카이사르의 나이 41세에 이 동맹의 첫 번째 성과로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당선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집정관에 당선된 카이사르는 동맹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폼페이우스의 이것이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베스트 프렌드. 그렇습니다. 규현님 오답입니다. 정답.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사위가 됨으로써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아, 오답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네. 정답! 예? 아니 빨리. 아내가 됐다고요? 어떻게 뭐? 아니 로마 얘네는 그게 되게 프리하니까. 아니 되게 네, 힘든. 물론 그 오답입니다. 아, 정답. 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장인어른이 된다. 맞습니다. 혜성님 정답입니다. 아니 잠깐만. 자기 딸을 자기보다 형한테 시집 보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카이사르는 당시에 16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있었는데 율리아라고. 근데 율리아는 당시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카이사르가 그걸 파혼시켜버리고 폼페이우스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의 장인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네, 자신의 딸까지 이용해서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진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막대한 군사력과 크라수스의 자본을 뒷배경으로 삼아서 집정관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가 더 이상 소수의 귀족 엘리트 중심인 원로원만으로 운영되기엔 너무 이제 로마는 몸집이 너무 커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첫 번째 조치는 바로 그동안 비밀에 붙여졌던 원로원의 회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 결과만 알려졌지만 점차 정치 토론, 주요 인물의 출생과 사망, 결혼과 이혼 소식까지 담아서 일종의 저널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원로는 힘을 좀 약하게 하려고 그랬나? 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에게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원로원의 특권 의식을 깨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원로원을 벌거벗겨 주는 거였군요. 아, 네. 모든 걸 샅샅이. 네. 그리고 두 번째, 공직자 뇌물 단속법을 추진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선물에 한도를 제한을 했고요. 세금 관련 뒷거래를 막기 위해서 속주 공무원은 납세자 명단을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길 경우에는 원로원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고위 원로원 귀족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투명한 사회를 지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언론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이잖아요. 네. 이걸 반대 안 해요? 하지만 카이사르가 굴하지 않았고요. 예, 계속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늘 굴하지는 않지. 당시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농지법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농지법이 뭐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일부 땅들을 로마의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적인 균형을 위해서 2명의 공동 집정관을 선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야? 동료 집정관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시민들로 하여금 동료 집정관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도록 연설을 한 거죠. 동의해.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료 집정관이 원로원 편에 서서 아 이거는 안 된다. 공개적으로 반대 연설을 시작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이세요? 로마 시민인 줄 알았어요. 시민이네. 오. 시민 규현. 네. 그래서 시민들이 집정관을 계단 아래로 밀쳐버리고 예, 머리 위에 오물을 막 떼얹어 버리고서 완전히 망신을 주게 됩니다. 시민들은 완전 등에 업었구나. 진짜 잘 활용을 했네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평론가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카이사르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그 다른 집정관은 집에서 칩거하게 됩니다. 진짜로요? 네, 모든 공식적인 업무를 거부하게 됩니다. 트라우마 생겼나 그래, 봐요. 똥으로 뒤집어 진짜. 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로마 시민들은 우리에게 집정관은 율리우스와 카이사르다. 이렇게 같은 인물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그것을 좀 약간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완전 인기 많아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생 최대의 업적을 쌓게 될 무대로 향하게 됩니다. 와. 지금의 이탈리아 북부 지역 갈리아 키살피나 그리고 발칸반도 서부의 일리리쿰, 갈리아 트란살피나 그런 지역들이 카이사르가 처음 맡은 속지였습니다. 아니, 다 맡았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전부 이제 로마의 어떻게 보면 국경지대라서 군사적인 긴장이 높았습니다. 이 갈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카이사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떤 거였어요? 일단 갈리아의 지역 상황과 그런 특징들을 먼저 수집하게 됩니다. 당시 알프스 산맥 북쪽의 갈리아인은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수많은 부족 단위로 생활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라인강 동쪽에 자리 잡은 게르마니아인은 수렵 위주의 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 이동하느라 강 너머의 갈리아계 부족들과 자주 충돌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럼 평론가님, 그럼 카이사르가 이제 부임한 이후에도 문제가 생겼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게르마니아인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스위스 지역에 있는 헬베티족도 어쩔 수 없이 게르마니아인들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갈리아 트란살피나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군과 대대적인 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군은 드디어 갈리아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년에 걸친 갈리아 전쟁에서 카이사르가 이탈리아 반도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영토와 약 500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를 로마로 이렇게 포섭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갈리아 원정 후에 네. 카이사르의 입지가 또 어마어마하게 네, 달라지겠는데요? 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기록에 남았을까요, 근데? 갈리아 원정기. 네, 그렇습니다. 카이사르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이 직접 쓴 갈리아 전쟁기에 남겼습니다. 아, 근데 그럴만하다. 네. 쓸만하다 이거. 원래는 이게 로마 원론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썼던 글인데 그래서 자기를 3인칭으로 표시를 합니다. 내가 뭐 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카이사르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거의 한 권 정도씩 이제 기록을 해서 총 7권을 썼고요. 와. 나중에 그의 부관인 8권을 더해서 이제 8권짜리 갈리아 전쟁기로 완성을 했습니다. 와, 이건 완전 보물이다. 네, 보존도 돼 있고 번역도 잘 돼 있습니다.